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염입니다. 사실 분과 뭐 9개 분과라고 하는데 저랑 처음부터 수업을 하셨으면 이제 진짜 많이 했긴 했네요. 그렇죠? 카디오, 풀모, GI, 엔도, 네프로, 헤마토온코, 감염, 류마, 알레르기 이렇게 9개 분과거든요. 그 중에 이제 7개를 했고 2개가 남았네요. 감염하고 류마티스 남았고요. 그 9개 분과 중에 제가 강의하기 제일 싫어하는 게 감염이에요. 왜냐면 재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세상에 이유가 어딨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런 걸까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긴 놈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분류만 있을 뿐이지 이유가 없어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뭐 외울 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그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5만 가지 감염병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부 대비 그 문제 수 대비 효율이 또 제일 떨어지는 분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시고, 어떻게 보면 저랑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 건 일단은 감염내과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분류예요. 분류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 어떤 병에 대해서 이게 감염병이면 그게 원인이 뭐고 그 원인균이 뭔지를 분류를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파상풍이라는 병은 다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예방접종도 들어봤고 파상풍 그럼 알잖아요. 그럼 파상풍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균인가? 바이러스인가? 막 이러고 있으면 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거 진짜. 그 무슨 약을 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상풍 그러면 그 원인이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라는 이 세균이 원인이고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는 그람 양성의 막대균이고 혐기성균이다. 스포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류를 공부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일단. 오늘 저랑 공부해야 되는 건 세균의 분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분류에 따른 항생제의 선택. 너무너무 잘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는 이 항생제의 선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저랑 감염에서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의 분류와 항생제에 대한 내용 앞에다 올려 있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가시면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짠, 세균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모양으로도 분류를 하고 그람 염색으로도 분류를 하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누가 벨 눌렀다. 잠깐만요. 집에서 하니까 별개가 더 방해가 되네. 뭘 모르는 사람이야. 이 그람 염색으로도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람 염색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람 염색 순서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안 나오겠죠? 그람 염색 순서가 보라색으로 먼저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처리를 하고 알코올로 씻어요. 그리고 다시 사프라닌으로 빨간색으로 카운터 스테인을 해요. 그람 양성은 씻겨 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에다 빨간색을 얹어봤자 보라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람 음성균은 이 퍼플 다이 염색한 게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만 남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보라색은 그람 양성, 빨간색은 그람 음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진들을 보실까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요. 1, 2, 3, 4, 5번 보기 주면. 이 균의 이름은 포도와 L균. 뭐 황색 포도와 L균.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포도같이 생긴 포도와 L균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그람 양성. 일단 얘를 보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보라색이니까 그람 양성이다. 그리고 동그라냐 막대냐 보니까 동그랗다. 그람 양성 알균이다. 이따 나오겠지만 그람 양성 알균은 딱 두 개예요. 스타필로코쿠스 아니면 스트랩토코쿠스예요. 포도처럼 생겼으면 포도 알균이고
사슬처럼 생겼으면 사슬알균이지 뭐. 포도알균, 에사우레우스. 얘는 뭐예요? 일단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그람 양성이죠. 그람 양성이고요. 그 대신 얘는 앞에 거랑 다르게 뭐처럼 생겼어요? 딱 봐도 사슬이네. 사슬알균. 그래서 스트랩토코쿠스. 그러면 얘가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인가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스트랩토코쿠스 중에 하나인데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에는 다이플로콕사이라 그래서 두 개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이 사진이 사실 유일하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람 염색 사진이에요. 얘는 그냥 줘요. 국시에서도. 이거 뭐게? 이러고 줘요. S 뉴모니아예요. 그람 양성의 다이플로콕사이. S 뉴모니아에.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랑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애들을 보면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그럼 뭐예요? 그람 양성이죠. 근데 알균이에요? 막대균이에요? 막대균이에요. 그람 양성의 막대균이에요. 와, 난 그람 양성은 스타필로랑 스트레토밖에 모르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람 양성 막대균들이 있어요. 유명한 애들이 한 4가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공부하면서 배우는 균들이. 그래서 그람 양성 막대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바실루스,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뭐 코리네박테리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이따 나와요 다시 다. 얘는 일단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대해 놨는데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자, 힘들죠? 수업 듣는 거. 이게 하루 8시간, 누가 고개를 저었어. 안 힘든가 봐. 하루 8시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 한두 시간은 정말, 사실 제가 그동안 수업은 시간 맞춰 잘 하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도 그렇고, 대개는 8시간 한다 그러고 막 9시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힘들어 하십니다. 다들 마지막에 한두 시간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은 뭐라 그럴까? 뭐 시험에 뭐 딱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없어요. 5만 가지 병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냥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저랑 공부하면서 오늘 좀 머릿속에 남아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균의 분류랑 항생제 이 정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거 말고는 뭐 그닥 그렇게 뭐 저한테 특별히 배워가야 된다 이런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염은 특히. 류마티스고요. 류마티스도 그냥 병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냥 병의 특징들을 보고 맞추는 거라서 그냥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쭉 보시면 되는데요. 류마티스는 좀 문제가 평이하게 나와요. 이게 한 3, 4년 전쯤 그 출제위원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바뀐 분이 그 바뀔 때부터 참 성품이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근데 바뀌고 나서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쉬워요. 그래서 진짜 약간 학교 다녔다 싶으면 맞출 수 있는 거의 뭐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은 OA, 진단은 RA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진짜 심플하게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쉬웠나?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유명한 병들 그냥 공부하시면 쉽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8개 중에 한 6, 7개는 진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아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병만 보시면 돼요. 저랑 오늘 하루 동안. 일단 류마티스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자가항체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류마티스라는 게 어쨌든 면역학적인 질환이고요. 이 자가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항체 검사라는 것들은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류마티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류마티스라는 병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정의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가항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류마티스를 공부를 한다.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자가항체예요. 자가항체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질병이 나올 때마다 자가항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된다. 그 정리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보면은 그치 하고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게 표가 지금 아마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대강 그냥 이거 말로만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대부분 관절 질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골격계, 그러니까 내과에서 보는 근골격계 질환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머스큘러 스켈레탈 컴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환자들에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을 우리가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관절 증상과 관절 외 증상을 나눠요. 근데 관절 외 질환이 거의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공부하는 류마티스 질환은 다 관절 질환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관절 외에는 되게 빼고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관절 질환은 일단 우리가 어큐트와 크로닉으로 나눠요. 근데 어큐트는 대부분 모노아스라이티스거든요. 그 단일 관절 질환. 그래서 어큐트 모노아스라이티스 감별 진단 한 4가지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갑자기 무릎 한쪽이 엄청 붓고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가능한 질환 4개 골라봐. 그러면 일단 감염, 인펙셔스 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우트, 슈도 가우트, 그리고 마지막에 리액티브, 이렇게 4개예요. 근데 4개가 워낙 병력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차피 얘는 이 관절 천자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부은 관절에서 물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감염인지, 가우트, 슈도 가우트 같은 결정이 나온 애들은 결정이 보일 거고요. 리액티브는 병력이 워낙 특이해서 어쨌든 이 4가지는 쉽게 감별할 수 있고 R타입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큐트 모노아스트라이티스 4가지, 감염, 가우트, 슈도 가우트, 리액티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빼면 이제 크로닉이에요. 크로닉을 일단 우리가 인플라마토리랑 넌 인플라마토리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류마티스 배우면서 크로닉 넌 인플라마토리 아스라이티스라고 배우는 게 OA밖에 없어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크로닉 넌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 그러면 그냥 OA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프대요, 관절이. 근데 ESR도 정상, CRP도 정상, 조조광직도 없고 뭐 이러면 OA란 얘기예요. OA 빼면 크로닉 인플라마고 예방적으로 알로프린올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맨 밑에 거예요. 그 뭐 하이드레이션, 알로프린올, 라스빌류게이즈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맨 밑에가 중요해요. 맨 밑에 박스 2개. 포타슘이 6보다 크거나 유릭 애시드가 10보다 크거나 뭐 이러면 뭐 한다고요? 투석한다고. 혈액적을 금방 해요. 튜머럴 신드롬은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투석하면 투석을 쉽게 합니다. 이렇게 막 끝까지 버티다가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포타슘 6 넘어가고 유릭 애시드 10 넘어가고 하면 아유 야 투석해야 해 빨리.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금방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서 빨리빨리 환자 좋게 만듭니다. 뭐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이퍼칼세미아 트리트먼트도 이미 했어요. 노말셀라인 하이드레이션, 퓨로세마이드, 칼시토닌, 비스포스포네이트. 4개 다 기억하세요. R타입으로 나오니까.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고요. 일단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백페인 또는 이 등 쪽 또는 허리 쪽 백페인이 있으면서 신경 쪽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치료는 딱 2개예요.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 검사는 MRI 찍으면 되고 치료는 딱 2개예요. 덱사 RT, 덱사메타존 더하기 RT.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게 R타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 주고 치료 2개 골라봐. 그럼 덱사 RT.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치료가 답이 덱사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답이 덱사였는데 하나 고르라고 덱사였거든요. 2개 고르라 그러고 덱사 RT가 답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꼭.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면서 신경적인 증상이 생기는 거. 검사는 MRI 찍으면 되고요. 이게 또, 이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가 어떤 상태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응급은 아니지만 초응급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새벽 3시에 왔어. 그러면 덱사는 바로 줘요. 덱사는 바로 주는데 알기를 그러면 뭐 새벽 4시에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정규 시간 첫 번째로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급으로 뭐 불러내서 치료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규의 첫 번째 정도로 빨리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덱사 RT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환자가 하지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걸을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미 못 걷는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면 다시 걸을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치료는 우리가 하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7세 여자아이가 얼굴이 붓고 어쩌고 저쩌고 목정맥이 확정돼서 왔다. SV 신드롬인데요. 10대 여아가 롱캔서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아마도 림포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롱에 생긴 림포마. SVC 신드롬. 검사 뭐 할까요? 확인을 해야지. 이게 무슨 암인지 어쨌든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답이 이게 3번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SVC 신드롬은 뭐 할래? 라고 물어보고 조직검사가 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치료를 하니까. 이게 아까 이게 SVC 신드롬이 트루 이머전시가 아니다. 히스톨로지컬 다이아그노시스가 최우선이다.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SVC 신드롬 주고 야 빨리 뭐 할래? 원인이 아직 뭔지 몰라. 뭐 할래? 그럼 조직검사가 답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줘요 그냥.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에 의한 런캔서다. 논스몰셀 런캔서. SVC 신드롬 치료는 논스몰셀 런캔서니까 RT 3번. 악성 림프종으로 케모한 환자가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포스페이트 올라가고 유릭애시드 올라가고 포타슘 올라가고 칼슘은 떨어지고. 다른 말로는 5번 유릭애시드 네프로패시. 림포마 환자가 케모하고 나서 소변이 안 나와요. 치료는 포타슘 6, 유릭애시드 11.8 무조건 3번이라 그랬죠. 근데 숨이 답답하면 3번입니다. 투석해야 됩니다. 뭘로 봐도 투석. 유방암 환자가 하이퍼칼세미아로 왔어요. 왜 칼슘을 안 줬어? 칼슘 줬죠? 유방암 환자가 하이퍼칼세미아로 왔어요. 치료는 일단 3번. 다른 게 있어도 3번. 노말셀라인이 최우선이에요. 이거 문제가 거지 같은데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은 이라는 거고요. 가나 다 맞고 라버는 틀렸죠? 칼슘은 떨어지니까 가나 다.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겠네요. 치료는 가다, 덱사, RT. 이게 R타입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조합형이 아니라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가다. 이거 진짜 딱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치료가. 조합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은 문제. 꼭 기억하세요. 덱사, RT. 여기까지 해서 온콜로지까지 했습니다. 한 40분밖에 안 하긴 했는데 딱 끝나가지고 한 6분만 쉬었다가 딱 정시부터 원래 식사하시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3시부터 4시로 돼 있잖아요. 그쵸? 4시간 하고 1시간 식사하시고 아마 4시간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거를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조금 빨리 할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1시간 수업하고 한국 시간으로 2시 20분부터 1시간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수업할 생각이고요. 끝나는 시간은 원래 예정된 시간하고 동일할 겁니다. 요거 한 번 더 하고 식사하러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혈액종양 감염 류마티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혈액종양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빈혈과 지금 하고 있는 지혈장애 그 두 개예요. 그래서 지혈장애 강론을 몇 개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ITP입니다. ITP 일단 혈소판이 부족한 거고요. 혈소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애들도 다 부족하면 헤모글로빈하고 WBC도 낮으면 그럼 판사이토페니아죠. 그럼 판사이토페니아면 본메로우를 해야지. 뭐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플레이틀릿만 낮아요. 그러면 일단 PBS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PBS 자체도 시험에 나와요. 플레이틀릿만 낮아요. 그럼 PBS를 해요. PBS를 해서 보고 싶은 게 플레이틀릿에 클럼핑이 있나 없나. 이게 플레이틀릿 클럼핑이란 게 실제로 혈소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플레이틀릿이 이제 클럼핑이 되면서 이 카운트가 안 돼서 낮은 것처럼 검사가 잘못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플레이틀릿 클럼핑과 관련된 게. 문제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재검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클럼핑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혈소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 약물 때문인 거, 감염 때문인 거 막 써 있는데 결국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디오패식하게 그냥 이뮨, 스트롬보사이토페닉 펄포라가 생기는 거죠. 그냥 ITP란 얘기예요.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냥 혈소판만 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혈소판이 없어요. 끝. ITP. 이렇게 됩니다. TTP는 사실 이 플로우대로 오지도 않아요. TTP는 이미 혈소판 감소보다도 다른 게 더 유명한 게 많아요. 마하라든지 아까 나왔던 마하, 혈소판 감소, 레날 디스펑션, 그 다음에 의식 저하, 엄청 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ITP랑 TTP가 애매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PBS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 왼쪽이 정상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 플레이틀릿 클럼핑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이 학생들한테 시험에 나왔을 때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이게 혈소판들이 플레이틀릿 클럼핑 된 것들입니다. 플레이틀릿의 클럼핑. 이거 주고 어떻게 할래? 그래서 재검 이런 게 답이었습니다. 자, ITP 얘기입니다. 그냥 혈소판이 면역학적인 문제로 자가면역 기전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 별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 ITP라고 하고요. ITP의 치료가 뭔가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니셜 트리트먼트 보시면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얘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ITP예요, 그냥. ITP래. 대놓고 ITP라고 줘요. 혈소판이 5만이래요. 증상 없대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5만이면 엄청 낮은 거긴 하잖아요. 15만보다 정상이니까. 5만인데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진단은 아무래도 ITP인 것 같아요. 자, 치료는 뭐예요? 5만이래요. 증상 없대요. 치료는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 언제 치료하나요? 한 3만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치료를 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주거나 3만 아래를 주면 그건 치료를 하라는 얘기고요. 한 5만 정도 주면서 증상이 없다고 주면 답이 무조건 관찰입니다. 그 관찰이 나왔을 때 어이없이 스테로이드 고르지 마세요. 오, ITP 스테로이드 이러고 딱 고르면 틀려요.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 3만 아래거나 증상이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쓴다. 스테로이드 써서 안 되면 스플레넥토미를 한다. 스테로이드 안 되면 스플레넥토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가 없었는데 오토이뮨 헤몰리틱 아네미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익스트라 베스큘라의 오토이뮨 헤몰리틱 아네미아. 그게 ITP랑 사실 똑같죠. 이 RBC에 대해서 자강체가 생겨서 스프린에서 깨지는 게 오토이뮨 헤몰리틱 아네미아예요. 그리고 플레이틀릿에 대해서 자강체가 생겨서 얘가 스프린에서 깨지는 게 ITP죠. 그러니까 RBC에 대한 거냐 플레이틀릿에 대한 거냐만 다를 뿐 오토이뮨 헤몰리틱 아네미아나 이뮨 스모사이토페닉 펄포라나 똑같은 놈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둘 다 치료가 뭐예요? 스테로이드 써보고 안 되면 스플레넥토미 똑같은 거죠 둘 다. ITP 치료 보니까 IVIG 뭐 이런 것도 있던데